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음, 일단 2학기가 됐는데, 우리 프린터가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간 그 프린트까지가 아마 2학기 이제 1회고사, 시험 한 번 볼 건데, 1회고사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갈 부분은 5단원의 가장 첫 파트예요. 2차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라는 부분인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를 낼 때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눈여겨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보면 2차 대전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해서 연합국의 전후처리 구상 이렇게 나와요. 이 전후처리 구상은 뭐냐면 2차 대전 중에 이제 강대국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 2차 대전이 끝나면 전후처리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각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구상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카이로 회담인데 카이로 회담. 자,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에서 조금 더 중요해요. 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볼 만한 건 얄타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중국을 대체해서 이제 소련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요때 결정된 중요 사항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 독일과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이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소련이 이제 드디어 일본과 싸운다라는 게 이제 이 얄타 회담으로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만주 쪽에서 러시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미국이 오키나와를 거쳐서 쭉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막바지에 나왔던 게 포츠담 회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카이로 선언을 이행하겠다. 즉 뭐다? 한국의 독립을 다시 약속해주고 확인했던 게 포츠담 회담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세히 볼 건 요거예요. 동아시아의 전후처리인데 전후처리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 지역엔 소련이 남한 지역엔 미국이 이렇게 해서 각각 군정이 실시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남한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이렇게 수립이 되게 돼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일본 보면 이 일본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 점령했기 때문에 미군정이 실시돼요. 미군정.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가 이제 도쿄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라는 군정부를 두고 이제 미군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을. 자, 그래서 이 미군정 아래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 신헌법의 제정이에요. 신헌법의 제정. 우리가 일본의 헌법을 배운 건 딱 하나,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신헌법하고 대일본 제국 헌법하고 비교하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자, 기존에 있던 헌법, 메이지 헌법의 내용은 요런 거였어요. 천황은 신성한 존재고 천황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라는 헌법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 애들이 보기엔 이거 헌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일단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해요. 상징적 존재. 즉 뭐냐면 기존의 일본 국민한테 천황은 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일본 집집마다 천황 사진이 있는 액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천황은 오로지 상징적 존재다. 즉 뭐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천황은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일본 천황이 항상 뭐 외교적이나 뭐 의례 이런 거에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천황은 정치적인 권리를 이제 아예 상실하게 되고 그냥 얼굴마담으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들어오게 돼요. 기존 메이지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민권이 없었다는 거였는데 이제 민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보호 조항 이런 것들이 강화가 더 되고 그다음에 신헌법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 구조예요. 구조. 요 구조 때문에 신헌법을 우리가 보통 평화헌법이라고 보는데 요 구조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두 번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라는 게 요 구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뭐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이 평화헌법의 구조를 개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요건 개정하면 절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주변 국가를 침략할까 봐 요런 내용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군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위대,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군대 정도만 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정규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헌법에서 꼭 기억할 내용은 천황이 상징적인 존재, 이제 실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민권이 들어왔고 세 번째 구조, 평화 헌법이었다. 군사력 보유 금지, 전쟁 수행 금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 보면 뭐 재벌 개혁, 농지 개혁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도쿄 재판을 열게 돼요. 이른바 이제 전쟁을 일으킨 범인들 전범 재판인데 이게 독일에서는 이제 아마 거기 뉘른베르크인가 거기서 열릴 거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도쿄 재판을 통해서 당시 이제 전쟁 당시의 수상이었던 뭐 도조 히데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처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근데 미군정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냉전이 성립되면서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 시작해요. 냉전. 냉전은 우리가 아래서 볼 거지만 전 세계가 미국 편이냐 아니면 소련 편이냐 이렇게 나눠져서 싸운 걸 냉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 대규모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차가운 전쟁이었다. 열전이 아니고 차가운 전쟁이었다.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일본 정책이 변하는데 배경 보면 일단 냉전이 너무 뚜렷해졌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중국과 북한이 공산국가로 바뀐 거예요. 기존에 장제스가 있던 중화민국은 미국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제스가 마오쩌둥한테 지면서 중국의 공산국가 엄청난 크기의 공산국가가 들어섰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한 한반도 역시 미국은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소련이 다스리던 북한이 공산국가화 하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당시에 남한은 지나치게 약하고 그리고 북한과 바로 마주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 뒤에 있는 일본을 이제 반공산주의 기지로 활용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래쪽 보면 있죠. 일본을 동아시아의 뭐로 반공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일본의 경제 재건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노동운동 다 막아주고 공산주의자 철저하게 탄압하고 뭐 이런 식들로 굉장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까지 창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의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 자주 나오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에 맺어진 조약인데 이 조약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미군정이 일본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 맡기겠다. 즉 뭐다?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전쟁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려면 중국, 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피해 당사국들을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맺었어야 되는데 모조리 싹 배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대놓고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로 키우려고 혜택을 주었던 조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오타 중국과 한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 이제 미일 안보 조약까지 맺게 돼요. 미일 안보 조약.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은 미일 군사 동맹이에요. 군사 동맹. 그래서 일본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미군이 지켜주겠다. 그래서 주일 미군이 생기고 나중에 우리나라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주한 미군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군사 동맹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요 표에 있는 요 내용을 잘 외우고 그다음에 아래 보면 이제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인데 먼저 냉전 개념 보면 간단해요.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대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만들어서 우주에 먼저 가니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려고 저기 뭐야 아폴로를 발사해서 달에 간 것처럼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 우리가 외교적 정보가 더 많아. 우리가 뭐가 더 많아. 우리가 뭐가 더 잘났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단 이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는 형태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무력 충돌이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아래에서 볼 뭐 국공 내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편이 나누어져서 싸운 걸 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전의 시기는 2차 대전 직후부터 소련이 망하는 1990년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아래 내려오면 이제 외울 게 여기서 나오게 돼요. 특히 베트남 전쟁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먼저 보면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요. 1946년 7월. 자, 그래서 국공내전.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중국에는 거대 정당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부를 다스리던 국민당, 장제스가 이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이렇게 두 개의 정당이 있었는데 이 국공내전이 발생하면서 이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결국에는 국공내전을 패해서 대만, 타이완, 중화민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지금처럼 마오쩌둥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중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충돌 위기가 계속 높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국민당과 공산당 입장에서 이제 공공의적인 일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중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요걸 두고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보면 실제로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협정도 맺어요. 그게 쌍십 협정. 10월 10일 날 맺는 협정이 있는데 자, 요런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당이 통수를 치는 거예요. 국민당이. 그래서 국민당군의 선제 공격으로 이제 내전이 발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전개 과정 보면 초기에는 국민당이 이길 거라고 모두 예측했어요. 왜냐면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 정부였기 때문에 군대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나 미국의 지원을 굉장히 잘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게 거의 공산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국민당이 이제 총을 쏘면 공산당은 활을 쏘는 그런 급으로 화력 차이가 강했는데 자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보면 초반에 국민당이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세했지만 그래서 이런 우세를 바탕으로 뭐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예난이나 만주, 화북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 성공해요. 전쟁 초기에. 그래서 실제로 예난을 점령할 때는 마오쩌둥이 죽을 뻔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슬슬 공산당의 반격에 무너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차이가 심했는데 공산당이 어떻게 이겼나? 바로 요 승리 요인을 잘 봐야겠죠. 자, 공산당의 승리 요인을 보면 첫 번째, 바로 토지개혁의 실시. 토지개혁의 실시. 공산당 같은 경우는 농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은 무조건 토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 지주가 갖고 있건 누가 갖고 있건 모든 토지를 다 몰수한 다음에 그걸 균등 분배해 주는 거야,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당시 농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했고 이 농민들이 고스란히 공산당의 군대가 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바로 국민당의 문제였어요.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중일전쟁 이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심했던 건 관리들의 부정부패예요. 장제스가 손을 쓸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썩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탄압해야 된다라는 반공을 명분으로 해서 친일파들에 대한 처벌을 미루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흘러가죠. 초창기에. 자, 그리고 물가도 지나치게 폭등했고 실업 문제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당 안으로 썩고 있던 국민당을 공산당이 이제 토지개혁 등을 통해서 농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기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공산당이 국共내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 반면에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타이완으로 이동해서 중화민국을 이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 공산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은 타이완이라는 작은 섬으로 이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중국 중심으로 이제 동아시아의 냉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반공기지를 잃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을 새로운 반공기지로 키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타이완에 대한 원조를 키우기 시작해요. 타이완에 대한 원조. 왜냐면 어떻든 장제스의 국민당이 아예 망한 게 아니고 그래도 중국이 뒤에 있는 대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만의 중화민국에 대한 원조를 굉장히 밀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요걸 주계 장막이라 그래요. 세계사에 보면 철의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용어로 주계 장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편인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하지 말아라. 외교적으로도 교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경계에 장막을 치는 걸 주계 장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또 웃겨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막 국민당도 지원하고 공산당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뭐 물론 이제 공산당의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공산당만 지원하게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부분은 여기 공산당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요 미국의 대응 요런 걸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이에요. 요건 다 아는 얘기니까 대충 봅시다. 자, 보면 배경 보면 어쩌고 저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배경은 요거예요. 에치슨 라인 혹은 에치슨 선언이라 그러는데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TV에 나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은 어디까지만 지켜주겠다? 일본과 필리핀까지만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뭐다?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어디와 어디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남한을 집어먹고 싶었던 북한의 김일성이 이 라인,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자마자 좋다. 그러면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테니까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서 빠르게 남한을 공격해야겠다라고 해서 남한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개과정 보면 북한이 쭉 밀고 내려와서 우리 부산까지 밀렸는데 이때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고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38도선 돌파해서 북한의 이제 압록강 근처인 해산진까지 올라갔지만 이때 중공군들이 개입하면서 또 쭉 밀리고, 그다음에 38도선에서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났다. 그냥 그렇게 말고, 자, 영향을 좀 봅시다. 영향 보면 한반도 당연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우리가 볼 건 요거예요. 남북한 각각의 체제 강화가 들어서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쳐들어온 걸 강조하면서 반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자합잡이 아직도 쓰는 용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반미국주의 를 구축하는 그런 체제들을 강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공과 반미를 각각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권력,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북한 같은 경우엔 김일성, 서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 체제를 이용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듯이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전쟁 특수를 누리게 돼요. 유엔군의 각종 보급품과 장비를 보급하면서 공급하면서 이제 경제가 엄청나게 회복되고, 요걸 바탕으로 얘네가 나중에
버블 경제라고 불리는 1980년대에 고도 성장을 이룩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도 회복되고 주권도 회복되고 국제사회에도 복귀하고 아주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 중국은 볼 거 없고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볼 건 없고 자, 그래서 결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타이완을 엮는 반공 동맹이 형성되고 반면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 소련이 연계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입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 근데 날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거 연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연도는 X. 연도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아래 보면 2차 대전 이후의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대전 이후 베트남의 상황을 보고 베트남 전쟁을 봐야 돼요. 자, 2차 대전이 끝나자 이제 호치민 베트남의 아버지죠. 호치민에 의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돼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놔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 지배 시도에 맞서서 독립전쟁이 발발해요. 이걸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베트남이 이기면서 제네바 회담을 개최하고 그 결과 이제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바로 니은 보면 제네바 회담의 결과 이제 프랑스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렇지만 베트남 역시 한국처럼 쪼개지게 돼요. 북이 10 자,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위해서 2년 내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사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낯익은 설명이에요. 몇 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되고 그다음에 몇 년 내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 이런 합의를 도출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베트남전의 배경을 보면 기억 보면 첫 번째 자, 베트남 상황은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베트남은 미국 편,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이끄는 소련 편이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잃었기 때문에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주의 국가를 세우려면 북베트남을 먹었어야 돼요. 근데 호치민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분명히 총선거를 실시하면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이 승리할 거고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남베트남은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한처럼 단독 선거를 실시해서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게 돼요. 공화국. 자, 그래서 이제 분단이 확정되니까 호치민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베트남을 무너뜨리고 무력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호치민 계열의 단체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있는 단체로서 남베트남에 반대하면서 이제 호치민의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남베트남을 전복시키려는 단체가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이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게 되고 자, 그래서 전개를 보면 미국이 어떻게 북베트남을 공격할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트집이 뭐냐면 바로 통킹만 사건이에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데 요거 연도도 외우면 좋아요. 1964년. 자, 통킹만 사건이 뭐냐면 그 베트남의 통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국배가 공격당했다, 침몰했다. 근데 이게 북베트남의 소행이다라고 밝히고 북베트남을 공격했던 사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통킹만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었어요. 미국이 북베트남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려고 조작했던 사건이 바로 이 통킹만 사건이었어요. 통킹만 사건.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북베트남을 공격하고 이제 미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베트남을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전쟁 초기에 금방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바로 전쟁 확대와 장기화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베트남의 기후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돼요. 그 울림 속에서 갑자기 베트콩들이 등장해서 총을 쏘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부비 트랩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질병에 전염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북베트남이 너무 잘 싸웠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장기화되는데 그 결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전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참전하게 되죠. 물론 아무 대가가 없었던 거 아니고 돈도 받고 그다음에 장비 현대화 이런 것들을 약속받으면서 참전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웃긴 게 이 북베트남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입장인데 보면 중국과 소련은 도와주지 못해요, 제대로. 왜냐하면 이 시기는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는 시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선 내가 짱인데 왜 자꾸 소련 애들 간섭하지? 라고 생각하고 소련 입장에서 우스운 거예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최초로 만든 건데? 라고 하면서 중소 갈등에 전념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지원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남한이 파병하니까 북베트남을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냉전 체제에 맞춰서 베트남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 아까 봤던 베트콩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구정을 맞이해요. 설날 구정을 맞이해서 대공세를 감행해요. 물론 이게 실패해요. 이 대구정 대공세가 실패하지만 이 실패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요. 반전 운동. 전쟁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 미국이 이제 굉장히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뭐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돌기 시작해요. 우리 젊은이들을 거의 굳이 거기서 죽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베트남을 얻어서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격화되자 결국에는 미군이 철수하게 돼요. 네. 철수하게 됐던 이유는 반전 운동과 돈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미군의 철수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세계사, 한국사, 그리고 동아시아사에서도 중요한 바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이에요. 독트린은 외교에 관한 선언이라는 건데 닉슨 대통령이 69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TV에 나와서. 우리 미국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아시아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켜라.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와도 손을 잡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른바 동서대탕트, 동서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독트린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어디를 방문하게 돼요? 중국에 방문하게 돼요. 중국 핑퐁 외교죠. 핑퐁 외교.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고 주은래를 만나서 저원라의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이후 갑자기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인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중국과 이렇게 화해 무드를 조성하니까 더 이상은 베트남 전쟁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고 베트남에는 결국에 뭐가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군 철수 후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하게 되고 그 결과 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누구와
중국과 친해지기 시작해요. 중소 갈등이 심하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물적, 인적 피해가 심했는데 특히 고엽제, 우리 한국군에도 피해자가 많죠. 자, 근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때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캄보디아.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로서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는데 뭐 중국이 지게 되면서 끝나게 돼요. 별일 없었고. 자,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파병 대가로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이제 돈과 장비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요. 요걸 통해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일본 놈들은 또 한 번 전쟁 특수를 누리게 돼요. 정말 짜증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보면 냉전 질서가 변화했다. 어떻게?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았고 베트남이 중국과 갈등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봅시다. 자, 동아시아의 국교 회복인데 1번 보면 동아시아 국교 수립의 특징 보면 냉전과 미국이 키워드가 되는 거야. 냉전과 미국.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냉전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냉전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자, 당연히 미국이 주도했는데 내용은 아까 봤죠?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실제로 문제점을 보면 일본은 전쟁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다음 피해국에 대한 배상 문제도 아주 미흡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반쪽짜리 회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은 조약 서명에 아예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의도가 빤히 보였던 조약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또 시험에 또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인데 보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국교 회복인데 첫 번째는 일화 평화조약. 이거 일본 중화민국 평화조약 맺은 거고 그다음에 볼 게 한일 기본조약이에요. 한일 기본조약. 한국사에서 말하는 한일 협정인데 자, 65년 한일 협정의 배경을 일단 미국이 요구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답답한 거예요. 남한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우리 편인데 서로 계속 싸우니까 야 그냥 좀 좋게 좋게 좀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약간 협박이에요. 여러 가지 지원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돈, 돈. 경제 발전을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청구권 자금 명목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3억 달러, 그다음에 차관으로 3억 달러, 총 6억 달러를 받게 되는데 자, 6억 달러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구권이라는 건 피해 보상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줄때 피해 보상금 3억 달러를 드립니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3억 달러를 줄 때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게 돼. 즉 뭐다? 우리 침략한 적 없어. 근데 니네 독립은 축하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했던 게 이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세게. 왜냐하면 이건 국제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이자 협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요구를 하고 받을 걸 다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받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계속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독도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요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3번 냉전의 완화 국제관계의 변화인데 여기서 주요하게 볼 건 중국이에요. 자, 중국 보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 언제?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부터라고 아까 봤죠. 자, 그래서 닉슨의 방중 72년 닉슨이 중국에 방문하고 나서 미중 공동 성명이 발표돼요.
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나? 첫 번째, 중소 갈등 때문이었다. 중국 입장에 소련은 혼자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적인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EJ 같은 거죠. 자,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에서 철수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닉슨 독트린을 실제로 실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면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타이완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중국한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엔의 지위도 박탈당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미중 공동 성명의 영향은 곧바로 중일 공동 성명. 일본과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국교 수립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는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한국과의 관계는 한중 국교 수립은 92년, 매우 늦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학교에 오면은 남은 부분만 나가면 되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요 내용들 잘 공부하세요.